시간지 정리를 못하는 분들은 진짜 죄송하지만 ADHD입니다. 정리된 옷장이라는 거는 1년에 4번 정리를 해야 되는 옷장이 아니라 정리를 안 하는 옷장입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깊이 대저택 반상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네, 저는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안건은 바로 정리입니다. 네이비실 사령관이었던 윌리엄 맥레이븐이 성공하고 싶으면 일단 이불 정리부터 해라, 이 말을 했었죠. 이 얘기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그거는 군대에선 그래야만 됩니다. 이 침대는 결국은 침상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침상을 가지런히 정리하지 못하면은 군인으로서 성공을 못해요. 계속 지적을 받다가. 그러나 이 침상을 가지런히 정리하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병이 되느냐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규격에 맞게, 각에 맞게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도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지요. 결국은 전쟁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규율을 지키는 꼼꼼함이 필요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용기와 충동성이 필요하거든요.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결국은 침상 정리 못하는 사관 후보생 혹은 또 병사는 거기에서 조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그게 이분한테는 하나의 규율로 딱 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경험이 묻어나온 얘기입니다. 윌리엄 전 해군 대장의 눈에는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해서 그 하나의 기준, 그게 바로 침대 정리,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군대 침대 정리입니다. 군대 침대 정리. 네, 그 좋습니다. 사람의 말의 기준은 군대 침대 정리였던 겁니다. 제가 하는 강의 주제 중에 미루는 습관 정리하기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과업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계획 없고 목적 없이 매일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한다거나 할 텐데, 뭔가 이제 어떤 과업을 미리 계획해 놓고, 그게 이제 보통 일반인이라면, 성인이라면, 아이도 뭐 똑같죠. 침대에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 그게 중요한 과업인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사소할 수 있고 귀찮을 수 있는 과업이지만 사실 그 과업을 실천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된다.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대표님께서 책 한 권으로 정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이제 단순하게 살아라라는 제목의 책이 유독 눈에 띄었고, 그 책 그냥 뭐 의미가 좀 어떤 건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그 내용에서 이제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구절은 뭐였냐면, 성공하려면 책상을 치워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책상을 치우는 것과 성공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지? 그리고 제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보니까 책상 정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 책상 위에 이제 쌓여있던 전표, 서류 뭉치, 또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막 읽던 책, 읽다 만 책, 그냥 사놓은 책들도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우는 과정 속에서 제 삶에 조금씩의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정리를 좀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선택적입니다. CD 정리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CD 정리요? 네, 제가 CD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CD는 알파벳 순으로 A, B, CD 순으로 탁탁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트 순인가요? 네, 아티스트 순인데 그 아티스트 순은 우리가 뭐 에이미 와인하우스 하면은 A로 정리해 놓지 않고 미국식으로 W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에 가게 되면은 다 뒤로 성으로 전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전부 다 문서화해서 엑셀로도 열심히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CD 관리하는 거를 엑셀로 따로 정리를 하세요? 네, 엑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그거를 샀는지 안 샀는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D를 제외하고 나면은 정리의 의욕이 확 떨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정리 잘하는 거는 설거지 끝나면은 이렇게 건조대에 놔야 되잖아요. 그때 저는 규칙대로 딱 놉니다. 이제 제일 이쪽에 큰 접시, 작은 접시, 무슨 접시 해갖고 그게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아침에 해낸 것 같아요. 이제 거기까지가 제가 열심히 하는 정리의 거의 끝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선택적이시네요. 네, 나머지는 진짜 신경 안 쓰고 사고, 항상 처한테 이거 어딨어 그러면 또 물어 그러면 또 야단 맞으면서 삽니다. 정리를 유난히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유난히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네.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진짜 죄송하지만 휴산지 정리를 못하는 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오신 분들은요, 진짜 죄송하지만 ADHD입니다.
아, ADHD는 세 가지 증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이 과잉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잉 행동 하니까 어렸을 때 막 장난치는 애들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ADHD 아이들 중에서는 ADHD인데 장난은 별로 못 치는 아이도 있습니다. 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거예요. 대신 걔네들은 혼자 있잖아요. 꼼지락꼼지락 계속 뭔가 합니다.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뭔가 해야 되면 과잉 행동인데 이 과잉 행동은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저절로 10명 중에 7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래 어렸을 때는 과잉 행동이 있어도 굉장히 외향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싹 없어지니까 굉장히 내성적으로 성격이 10대 후반에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바뀔 때 마치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평생을 난 너무 소극적으로 바뀌어서 트라우마 때문에 오해합니다. 저절로 좋아진 건데. 두 번째는 충동성입니다. 충동성은 바꿔 말하면 참지 못한입니다. 우리는 충동성 하니까 누구 때려야 성인 ADHD 같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참을성이 없고 욱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충동성이 있으면 또 되게 착합니다. 길 가다가 누가 쓰러져 있으면 도와줍니다. 경찰이나 소방관이 어느 정도 충동성이 있어야지 목숨을 걸고 시민을 구하러 갑니다. 충동성이 있으면 뭐냐? 지겨운 거를 못합니다. 생각나면 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정리는 하는데 충동성이 강하면 지겨워서 정리를 못합니다. 아, 정리하는 거 반복적인 자체가 지겨운 거군요. 네, 그런 다음에 과잉 행동이 있잖아요. 지겹게 정리하다가 자꾸 딴짓을 합니다. 충동성과 과잉 행동이 만나면. 그러니까 하다가 끝까지 못 끝내고 그만둡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정리를 못하기에 충분한데요. 하나가 더 있으면 완벽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 부주의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다가 부주의가 되지만 영어로는 이제 제 영어 발음이 굉장히 나빠요. 진짜 나쁩니다. 저희 애가 맨날 인도 영어라고 놀립니다. 자, 인어텐션입니다. 그러니까 어텐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우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리해야지 치우는 게 있고 정리해야지 치우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어디 갖다 놔야 되거든요. 컵이 있어요. 자기가 다 마셨어요. 컵이 여기 있는 줄 알아야지 갖다 놓지요. 성인 ADHD는요. 마시고 놓고 그냥 가요. 잊어먹고. 그러니까 그 사람 집에는 막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맨날 야단 맞지요. 너 이거 먹었으면 갖다 놔야지 왜 그러니. 그래 애가 그러죠. 아빠도 양말 이러잖아.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 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자꾸 너무 재밌는 게 있으면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면은 빨리빨리 하다 보면 딴 걸 잊어먹어요. 그런데 부주의하니까 여기저기 막 놔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성인 ADHD인데도요. 기가 막히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리의 필요성을 안 느껴요. 엄마 아빠 생각에는 못 찾을 것 같거든요. 내가 며칠 전 어디에 이거를 놨지 하고 다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정리해주면요. 엄마한테 난리 나요. 자기 물건 못 찾게 해놨다고. 네, 그래서 정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약을 먹으면 정리를 잘하게 됩니다. 아, 정리를 못할 때도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에 처방된 약을 먹으면 도움이 네, 그럼 되는군요. 10명 중에 8명이 한 달 안에 좋아집니다. 정리를 잘하게 되나요? 네, 부주의가 없어지고 충동성이 없어지고 과잉 행동이 주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정리 못한다고 윽박지르지 마시고요. 아이가 ADHD 확인한 다음에 치료를 하면은 정리를 잘하는 아이로 사실 부활합니다.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미성년인 아이도 혹은 좀 어린이나 ADHD 관련된 약을 복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6세부터 괜찮습니다. 6세부터 괜찮다. 5세에도 그 아이가 뭐 그런 아이는 대부분 없지만요. 엄청 난폭해서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럴 때 5세한테 못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부모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6세부터 심사평가원이 되어 있고 제가 5세인 아드님한테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화면에 뜨지요. 연령금기라고. 연령금기에 제가 사유를 써야 됩니다. 이러저러해서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이러저러해서 갑자기 높은 데서 떨어져서 아이가 다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 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제가 사유를 갖다 이제 써서 심사평가원에 넘겨야 됩니다. 아, 예외적 처방이 가능하군요. 네. 이제 거의 15년 가까이 이제 15년이 다 돼가시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 정리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 이제 딱 보면 정리 유독 못 하시는 분들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제 한눈에 파악이 좀 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리 못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리를 진행하려면 무엇을 정리하고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통 잘 모르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는 너무 정리된 공간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보면 그분도 하루 종일 정리하거나 정말 몇 년에 거쳐서 정리된 공간을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미니멀 라이프가 대한민국 휩쓸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미니멀리스트가 되려고 막 살림도 버리고 혼수도 버리고 뭐 새 것도 버리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정리된 공간이라고 그걸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죠. 물론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아이가 있는 집에서 미니멀 라이프가 된다고 해서 아이 책을 다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족 상황, 또 가족 간의 어떤 협의도 필요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이제 이 정리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자원도 있을 텐데,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여건에 맞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된 공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시작조차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정리를 정말 뭐 하나도, 어떤 공간도,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정말 빵끈 하나도 못 버리는 분도 있거든요. 그걸 못 버리는 분들이 정리에 대한 죄책감, 네, 뭔가 막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물론 정리는 일정 부분 해야 되긴 하나 상황에서는 절대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뭘부터 해야 되죠?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뭐 SNS나 이런 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노하우와 그런 습관을 가지고 딱 정리된 공간의 사진이나 영상을 딱 보고 아, 나 바로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버려야 되지? 가족들과 합의도 안 되고 애당초 그럴 수 있는 자기 연습도 안 돼 있고 성향도 아니고 뭐 이런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거네요. 공간에 관한 정리를 유독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인간관계도요. 대인관계도 정리를 유독 잘 맺고 끊고를 못하고 이런 네.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 특징은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타고 태어날 때 혼자 있는 게 굉장히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도 그냥 단짝이랑 있는 게 좋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 바꿔 말씀드려서 이런 분들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또 반대인 분이 있어요. 반대인 분은 뭐냐? 하루에 5명 이상 멤버가 다른 모임이 주 5회 정도 있어야지 사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 파티와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임, 동호회, 동창회, 무슨 회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이 정도가 자기 머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고 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죠. 그러면서 또 그냥 그렇게 즐겁게 놀기만 하면 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인정은 별로 필요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너 굉장히 잘해, 너 굉장히 괜찮아 라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고 온라인의 인정 갖고서는 왠지 좀 약해요. 그런 분들은 계속 여기저기 가면서 여기저기 모임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인간관계 정리가 안 되죠. 그래도 이분들은 괜찮아요. 인간관계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람들의 계속 관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겁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줘서 그 사람을 안 만나거나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도요, 뒤에서 나쁜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여길 거야. 그러니까 겁이 많으면 정리가 잘 안 돼요. 겁이 많으니까 도와줘 하면 도와주고 하자 그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겁도 많으면서 되게 착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남한테 상처가 될까봐 정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주위에는 사람이 많아야지 내가 좀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겁은 되게 많으면서 사람들 착하면 정리가 안 되죠. 그러다 만약에 내 주위에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난 겁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복수심이 많아서 칼같이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게 외향적이면 적극적일 것 같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적극적이면 긍정적일 것 같지요. 또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아니에요. 세상에 폭탄각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외향적이면서 부정적이면서 적극적이에요. 외향적이면서 부정적인데 또 적극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모임에 가잖아요. 그 모임은 보통 그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전부 분해해서 없애버리세요. 폭파되는군요. 근데 다들 그분을 피해서 가요. 그럼 그분들은 유목민처럼 다른 모임을 향해 가요. 이제 그분들을 위한 세상이에요. 동호회도 있고. 그러면서 뭐든지 폭파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래요. 그분들도 인간관계를 끊지 못해요. 인간관계를 되게 못하는데 결국 폭탄이니까 인간관계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못해요. 근데 주변에서 계속 충고하지요. 사람 만나지 마. 근데 안 돼요. 사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선생님들 말씀 주신 걸 듣다 보니까 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일단 공간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뭐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하려면요. 저도 뭐 15년, 약 25년 동안 정리를 계속 가르쳐 왔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뭐 가장 쉽게 했던 방법은 하루에 1개씩 버리세요. 하루에 1개씩. 매족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매족구. 매족구요. 네, 프랑스 말인데 아니고요. 네, 매일 조금씩 꾸준히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실 아까 하루에 1개라는 의미보다는 1개씩 100일 동안 버리는 거였거든요. 두 번째는 조금씩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스몰 액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 뭐 하루에 한 개도 조금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15분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15분의 시간도 조금일 수도 있고,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1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한 칸씩, 한 공간씩, 한 박스씩 5분씩이든 15분씩이든 이런 식으로 단위를 최소화시켜라. 진짜 부담 없게 조금씩 부담 없게, 그 다음에 꾸준히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뭐 어떤 사람에게는 21일이 걸리기도 하고 100일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꾸준한 루틴을 조금씩 실천하는 습관을 만드는 그런 공식으로 인해서 정리를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커뮤니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사진을 올리든 글 올리면 이제 칭찬, 댓글, 응원, 질문 이런 것들을 하니까 혼자만의 정리가 아니라 함께하는 정리,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또 내가 어떤 올렸던 것들에 대해서 작은 성취 같은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한 개씩 버리면은 뭐 되게 미세할 수 있겠지만 조금씩 변화가 되거든요. 그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정리의 처음에 시작이자 핵심이 버리는 거군요. 보통 정리를 한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나열을 잘하고 배열을 잘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각 잡히게 하는 걸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버리는 게 핵심인가요, 그럼? 정리 단계와 수납 단계가 구분이 되는데, 정리가 필요한 분들은 지금 뭔가 공간 속에 물건의 과잉, 그로 인해서 시간의 낭비 혹은 감정, 가족들과의 갈등, 또 금전적인 자꾸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은 자꾸 뭘 사시거든요.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과잉과 스트레스라는 두 가지 상황을 내가 느낀다. 정리부터 하셔야겠죠. 그런데 나는 정리할 게 없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난 못 버린다.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버려라, 버리는 게 우선이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납이라는 의미를 잘 각 잡아서 두는 게 아니라 잘 꺼내 쓰는 것,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라벨을 붙이기도 하고, 수납 도구로 물건별로 구분하기도 하고, 활동별로 나누기도 하고, 이런 식의 위치를 지정하는 행위를 하면 일단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잘 쓰고, 그로 인해서 아까 돈 낭비 같은 거, 물건을 찾는 데 쓸 수 있는 어떤 시간 낭비 같은 거, 이런 게 주니까 그분들에게는 수납이 먼저 솔루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것이 정리의 우선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수납이 우선일 수도 있고, 수납을 먼저 해야지 좀 더 안정을 찾으실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 또 이게 솔루션이 다르군요. 네. 그러면 아까 대표님 보시기에 원장님이 초반에 CD 네. 정리하시는 거, 네. 예, 그리고 설거지할 때 그릇의 크기에 따라 정리하시는 거, 딱 들으셨을 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중요한 것부터 하세요. 나한테 중요한 거.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릇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하루에 아까 그 침대 정리랑 좀 비슷한 것처럼 본인이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루틴이고, 딱 그걸 정리했을 때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는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식탁만 정리하세요. 책상만 정리하세요. 집 전체 정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실제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시간상 어려울 수도 있고, 나는 치우는데 누구는 어질러요. 그런 분들한테는 쉽게 나만의 공간, 아까 책상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라면 중요한 공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주부에게 식탁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요. 남자분들한테는 제가 현관 정리 많이 추천하거든요.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우리 집의 이제 첫 공간인데, 신발이 막 널브러져 있고 방치되어 있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내가 이 작은 공간 하나를 정리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5분이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지런히 놓는 정도겠죠. 그런 식으로 나만의 어떤 공간을 잘 가지고 계시고, 이 공간에서 받는 에너지가 있으시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이 사계절이라 사실 옷이 굉장히 두꺼운 옷부터 얇은 옷까지 많잖아요. 옷장 정리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제 스스로한테는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계절 바뀔 때 옷장 정리하는 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정리된 옷장이라는 거는 1년에 4번 정리를 해야 되는 옷장이 아니라 정리를 안 하는 옷장입니다. 정리를 안 할수록 정리된 옷장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런데 옷 정리를 다양한 직업이나 활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옷에 대한 종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에 다니는 남자다,
라고 한다면 직장에 출근할 때 입는 출근복이 있을 수 있고, 그분이 이제 운동을 한다, 골프를 칠 수도 있고 등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취미나 운동의 활동에 관련된 것이 있겠죠. 그러면은 직장 남자면 두 가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와 관련된 옷부터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 형태의 옷을 구분해서 항상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리 안 된 분들의 옷장에 가면요, 옷 한 벌이 있는데 출근할 때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또 찾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근장 만들어라. 출근장을 만들어라. 뭐 데일리장처럼 내가 출근할 때만 입는 옷을 한 칸에다가 두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이면은 한 5일치 출근이잖아요. 뭐 그렇네요. 7일 출근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일주일 7일 미리 준비해 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출근 활동에 관련된 옷을 구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말에 운동을 한다 그러면 또 운동 관련된 옷이 모아져 있는 곳이 있다면 한 곳에 다 둘 수 있으면 좋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다른 방에 다른 옷장에다가 그 활동에 관련된 것을 두는 거죠. 옷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 활동이 먼저고, 이 정리된 옷장은 자신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주요 활동에 맞는 옷을 정해져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둔다. 그리고 옷장이 딱 정해져 있는 공간 안에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 120% 두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상적인 옷장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80% 정도만 채워진 옷장이 가장 이상적인 옷장이라고 보거든요. 옷을 뭐 이렇게 구겨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답답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옷, 또 좋은 옷, 기분 좋은 옷들, 이런 것들을 새로 사서 넣어야 되는데, 꽉꽉 채워진 옷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옷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20% 공간의 여유를 만들고, 통풍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정리된 옷장을 좀 만들려면 나의 주요 활동을 정하고 주요 활동에 맞는 옷을 구분하고, 매일 입는 옷과 또 운동할 관련된 옷이라면 그 주요 활동에 맞는 옷에 위치를 지정하고, 100% 다 넣기보다는 한 20% 정도 여유 공간을 만들고, 이런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거는 옷, 접는 옷 구분이 안 되는 분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옷걸이를 다양한 사이즈, 두께를 써서 10벌 걸 수 있는데 5벌만 거시는 분들도 있고요. 걸어야 되는데 그냥 개어두신 분도 있고, 개는 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래한 다음에 그건 그냥 시간 여유 있으실 때나 갤 수 있는 거지, 그냥 너무 나는 이 라이프 스타일상 빨래하고 나서 그냥 바로 입고 싶어 그러면 거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만 잘 구분해도 사실 정리된 옷장을 만드는 데는 중요한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케아나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한 방에 쫙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수납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정리를 하기 위해선 수납 도구는 선택사항입니다. 제가 처음에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했을 때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바구니 뭐 이런 것들을 막 1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집을 정리했어요. 딱 정리하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좀 하얀색 바구니 안에 물건이 딱딱딱 들어가니까 뭔가 깔끔해 보이죠.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걸 유지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쓸데없는 것까지 다 넣어두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많이 달라진 것이, 수납도구를 가능하면 쓰지 않게 된 겁니다. 수납도구를 꼭 써야 되는 집이 있고 꼭 써야 되는 물건이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냉장고 안에 계란을 보관하는 데는 계란 보관할 수 있는 수납도구가 필요하죠. 그게 없으면 이제 막 굴러다닐 테니까 그건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반찬 같은 거를 냉장고에 넣기 위해서 또 그 안에 수납도구를 놓아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이소나 이케아 같은 데 가니까 그런 걸 파는 거예요. 이제 인플루언서들 보니까 요거를 막 쓰고 있고 이거를 막 사야 된다고 막 하고, 또 대부분의 댓글이 뭐 어디 거예요? 어디서 샀어요? 이거든요. 그럼 그걸 또 따라 삽니다. 그리고 그거 사면은 한 개만 살 수 없고 막 세트로 막 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납도구가 거의 지금 과잉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훨씬 많고, 사실 불필요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번거롭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물건이라는 거는 쓰기 쉽게 하는 거고, 그 쓰기 쉽게 하는 것 때문에 분류, 구분을 위해서 그런 바구니가 필요할 수도 있고, 꺼내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 바구니가 필요한데, 아니 이거 필요 없는데 여기다 왜 굳이 이걸 써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물건을 좀 정리하신 다음에
수납하는 순서로 가야 되는데 정리 안 하시고 그냥 때리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네, 수납을 먼저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 흔하게 다이소 간 김에 이거 필요하겠다 싶어서 딱 사왔더니 우리 집에 색상이 안 맞거나 사이즈가 안 맞거나 막상 써보니까 엄청 불편하거나 넣을 데가 없거나 그런 형태로 수납도 많이 방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정리하신 다음에 사세요. 두 번째는 넣을 게 있을 때만 사세요. 세 번째는 싼 거 사지 마세요. 가능하면 수납도구에는 명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 좋고 디자인 좋고 본인의 집 분위기나 색상 같은 거 고려해서 잘 사시고 남들 사는 거 따라 사지 마세요. 그 집과 우리 집은 다른 집입니다. 그분이 추천하는 집 물건이 최고의 수납도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쓰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저도 수납도구 많이 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저는 배움을 위한 투자 같은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수납도구를 또 아깝다고 못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때 실수였던 거예요. 내가 했던 이 정리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잘못 산 거니까 그냥 계속 좀 싼 거니까 버리시고 그러고 보니까 이런 물건들은 조금 좋은 요거에 쓰면 좋겠다라는 감이 잡히시면 그때는 조금 투자를 하셔도 되겠죠. 굉장히 느끼는 게 개인적으로도 많은. 막 집에 있는 바구니가 상상되실 것 같습니다. 짜증나면 손절해야죠. 겁이 나서 못 헤어지는 거예요. 계속 만나서 별로 좋게 끝나지 않아요. 나도 걔네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정리에 있어서 좀 과도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과도하게 하는 걸 두 개로 나누면은 과도하게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요. 실제로 과도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도하게 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두 개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강박증인 분과 강박적 성격장애인 분들은 과도하게 정리를 하시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박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4개의 범주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십니다. 흔히 결벽증이라 그러지요. 때 타면 안 되고 지저분하면 안 되고 감염이 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놓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음식도 병이 날까 두려우니까 조금만 기간이 지나면은 팍팍팍팍 버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결벽이 있으시니까 조금만 녹이 슬거나 곰팡이가 쓸 것 같으면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벽증, 강박증 증세 중에 첫 번째 위생에 대한 부분이 철저한 분들은 정리를 자주 하게 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확인입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전기불, 가스불, 물건을 갖다 두고 오지 않았는지 엄청나게 자꾸 확인하시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정리됐는지를 엄청나게 확인하시니까 정리를 자꾸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범주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릇을 갖다 탁탁탁탁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그게 잘못 쓰러져서 그릇이 깨질까봐 겁이 나서입니다. 사실 그게 깨지겠어요? 그러나 겁이 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게 정리되지 않은 위치에 있다가 떨어지거나 잘못되게 되면 망가지거나 누가 다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안전한 곳에 넣게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상 범주는 대칭이라든가 균형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이 4가지를 전부 다 가진 분들은 별로 없어요. 보통 1가지나 2가지를 가지거든요. 1가지, 2가지가 있지만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정리에 신경 쓰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분들이 주변에 방해가 안 되고 그러면요, 되게 칭찬해 드립니다. 깨끗한 거 좋다고.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오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나이가 드셔서 관절염이 생기셔서 도저히 정리하면 안 되시거든요. 그러나 내가 관절염이 걸렸는데도 계속 정리하고 청소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 이거를 낫지 않으면 내 몸이 상하겠다고 오시면은 그때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강박적 성격장애. 이분들은 아까 강박증과는 좀 달라요. 2개가 같이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강박적 성격장애인 분들은 그게 나한테 추억으로 중요한 물건이 아닌 추억으로 중요한 물건을 버리지 않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범죄 영화에 자주 나옵니다. 꼼꼼한 회계사, 하나도 버리지 않는 사람, 증거가 전부 모여져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들은 뭐든지 자신의 방식대로 해야만 됩니다. 이분들이 상사예요. 내가 그 밑에서 일해요. 이분이 가르쳐주지 않은 대로 해서 결과가 좋아요. 그러나 이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래서 자신의 방식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버리지 못한다 하니까 일상 물건을 생각하지요. 엄청나게 부자인 분들 중에요. 명품을 많이 컬렉션 하신 분들도 의외로 강박적 성격 장애인 분이 많습니다. A사의 탑인 거를 사요.
쓰다가 보면은 B 사이 탑인 것도 사야 돼요. C 사이 탑도 사야 돼요. D사도 사야 돼요. 그래서 같은 레벨의 물건을 A, B, C, D 살 거를 다 삽니다. 이 물건이 빨간색을 샀어요. 빨주, 노초, 파란보로 다 이어지 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그냥 보통 분들은 명품이 있더라도 가게 넣어서 그냥 뒤에다 놔둡니다. 이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유리장에 쫙 전시를 해놓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돈 많고 쇼핑을 좋아하는 충동성이 강한 굉장히 강박적 성격 장애를 지니고 있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콜렉션 말씀해 주시니까 네. 뭐 적당한 취미 수준에서의 모으는 건 좋겠지만 그 콜렉션의 그 과도함 네. 그게 너무 심한 분들 계시죠. 콜렉션은 항상 자신은 적당하고 남이 보기엔 과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CD도 항상 제가 보기엔 적당하고요. 아내가 보기에는 끔찍합니다. 그 적당함과 과도함을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적당함과 과도함의 첫 번째는 나의 소득입니다. 내 소득 대비 내가 이 정도 써도 되면은 적당한 겁니다. 두 번째, 적당함과 과도함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집의 크기입니다. 부자들이 자꾸 이사하는 이유는요. 사는 사람은 안 늘어요. 맨날 2명이에요. 근데 짐이 자꾸 늘어요. 일단 집이 커야지 비싼 그림을 걸지요. 집이 커야지 명품을 놓지요. 집이 커야지 비싼 텔레비 사서 놓지요. 그래서 내 소득에 내가 갖고 있는 컬렉션에 어울리는 공간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결국은 공간은 좁은데 계속 사는 거예요. 공간은 좁은데 계속 사면은 그때는 정리 컨설턴트가 필요하게 돼요. 그러나 계속 사는데 집이 무한정 계속 늘어나요. 돈이 늘어나서 하와이 대저택을 사면 되는 거지. 아, 그렇군요. 정리 컨설턴트가 필요가 없게 돼요. 대저택에 살고 있고 소득도 너무나 많고 예를 들어 뭐 1년에 1,000억을 법니다. 신발에 1년에 30억씩 막 씁니다. 쫙 전시해 놓고요. 그래도 이 사람은 과도한 게 아니네요. 네, 그게 엉뚱한 얘기지만 도박을 범죄로 보느냐 아니냐의 기준 중에 하나기도 해요. 1조를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도박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5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도박했어요. 정적 도박이지요. 제가 듣기로는 적당히 어질러진 환경에서 자라면 오히려 아이의 창의성 발달이나 뭐 그런 면에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또 들은 적이 있고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창의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는 인간의 지능이 이제 삼원지능론에서 나왔어요. 삼원지능론의 제1지능은 분석지능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자료 모으고 시험 잘 치면 이제 분석지능이라 그래요. 또 두 번째 지능은 뭐냐? 실천지능입니다. 실천지능인 분들은요,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어디에 줄 서야 되는지 딱 눈에 보입니다. 어디에 가잖아요. 어디에 앉아야 좋은지 딱 눈에 보여요. 그런 다음에 갖고 있는 거로 이것저것 해결을 잘해요. 세 번째가 창의지능입니다. 그런데 이 창의지능이 무슨 노벨상 타는 연구를 갖다 하느냐, 그런 게 창의지능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창의지능은. 그 창의지능이 창의성인데요. 제가 창의지능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 창의지능에 의해 대한민국 걸작품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냐?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이 됐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어느 시기에 됐느냐? 일본의 경제가 30년 불황으로 돌입하면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가라오케들이 영업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탈출구로 부산의 어떤 비상한 창의성을 가진 분이 노래방을 만들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합니다. 그러면은 가라오케에서 노래방을 만드는 과정은 정리의 과정과 똑같아요. 뭐를 정리했냐? 일단 술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값비싼 인테리어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옛날에는 정리를 테이프로 딱 정리해서 했죠. 아닙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많은 노래들을 노래방 기계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방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게 창의지능인 거예요. 이런 게 창의성이에요. 그러니까 타고 태어나는 거지 부모가 이 창의성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참 애매해요. 그런 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나라의 창의성에 굉장히 커다란 산물이 있습니다.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은 언제 생기게 됐냐? 목욕탕이 서양길에 들어서면서 생기게 됐습니다. 찜질방에서 우리가 뒹굴뒹굴하는 공간은 옛날에 목욕탕 때도 있었습니다. 좁은 대기실이지요. 거기에 뒹굴뒹굴하고 안 가면은 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빈둥빈둥 돼야 됩니다. 잘 곳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목욕탕의 직원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올라요. 이거를 전부 다 판넬로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넓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목욕탕에서도 음식을 팔긴 팔았는데 조금 팔았어요. 음식을 많이 팔아서 거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옛날에 목욕탕에 있던 찜질방에서는 늘리는 거예요. 그런 게 창의성이거든요, 진짜. 나 혼자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서 새로운 문제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의성은 매일 똑같이 수술을 하는 의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배관공한테 창의성이 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렇게 우리가 어려서 창의성 교육을 한다 그래서 창의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어떤 과정에서 될 수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벌써 창의지능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창의성은 운빨이에요. 타고나는 거다. 그렇죠. 타고나는 거고, 창의성이 돈 대주는 사람을 만나도 돈이 터져야 되는 거지, 창의성이 돈 대주는 사람은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정리가 잘 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 어질러진 환경에서 자란 아이에 대한 원장님의 결론은 창의성은 운빨이다. 그러나 정리를 잘한 아이들의 집은요, 나이 들어서도 걔가 정리를 잘할 확률이 정리를 잘 못하는 집보다 좀 높아요. 보고 배워서가 아니라요, 부모의 강박적 뇌를 물려받아서예요. 학습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는 사실은 학습의 결과인 부분도 있지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얼굴도 닮지요, 키도 닮지요, 왜 뇌는 안 닮아요? 네, 육아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리를 잘하는 것과 공부, 정비례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정리에 대한 개념은 결과를 만드는 활동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결과라고 한다면 뭐 원하는 성적, 높은 점수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겠죠. 엄마가 원하는 결과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결과물을 만들려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에서 이제 중요한 활동이 저는 자원 통제라고 하거든요. 자원 통제.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통제해야 될 자원은 책일 수도 있고, 자기 물건일 수도 있을 거고, 컴퓨터 파일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출력물 같은 게 될 수 있을 텐데,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자원을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너무 물건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주의 집중을 해치는 물건들이 산재해 있는 거죠. 그 책상에 공부 관련된 물건만 있는 게 좋으나, 게임기가 있다거나 컴퓨터가 있다거나, 그래서 공부 환경 뭐 조성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컴퓨터를 치워라, 노트북이 훨씬 낫다, 공부하는 책상에 있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물건만 두어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건 저는 자원 통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물건에 대한 통제뿐만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통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통제, 물건 통제, 또 주변에 또 방해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게 학부모입니다. 네. 이렇게 뭐 잔소리 하거나 혹은 막 감시하거나 아이가 이제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보여지기식으로 앉아는 있으나 뇌는 막 딴짓하고 있고, 그런 유의 방해들이 통제 안 될 수 있게 부모가 부모의 역할에서 뭔가 좀 정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알아서 해, 너 무조건 성적만 올려, 공부해,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한다면 아이 스스로는 그런 자원 통제에 대한 능력이 약하고 부족하고 모르기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물건이 많고 적고보다 얘가 가지고 있는 학습을 위한, 뭐 성적을 위한, 이런 것들을 위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통제하고, 또 부모 역할에서는 그 자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가이드를 줘야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공부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학부모는 있으나 책상이 뭐가 정리되어 있고 지금 공부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뭐 분석한다거나 살펴본다거나 뭐 확인한다거나 그런 부모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물이 안 생길 수도 있겠죠.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리, 그리고 그 환경과 성적이 같이 간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대표님의 말씀 중에 아주 100% 맞는 게 있어요. 정리의 대상은 여러 가지인데요,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정리의 대상은 정보를 정리하는 거예요. 처리 과정이란 게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수능은 굉장히 정교하고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지능 검사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쓸데없는 거 많이 외우지요. 그럼 우린 왜 그 짓을 하지? 생각하잖아요. 결국 내가 흥미가 없는 정보, 흥미가 있는 정보만 하는 건 너무 잘해요. 내가 흥미를 느낄 수 없는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서 뇌에서 입력을 한 다음에 해당되는 하루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많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정보를 정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다른 문제도 잘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책상 정리, 노트 정리, 생각 정리가 일치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 정리는 압도적이고 노트 정리랑 책상 정리는 별로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 개가 일치할 수도 있을 뿐인데 일단 생각이 잘 정리가 돼야지 공부가 잘 된다는 거고 정리는 자원을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한 거는 진짜 좋은 부분을 갖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관통하는 게 딱 나오네요. 정리는 결국 처리의 과정이다. 네. 그 아까 초반에 대표님께서 정말 빵끈 하나도 못 버리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분 케이스가 많은가요?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넓은 거실에 바닥이 안 보이는 집, 네, 심지어 그냥 오솔길 있는 집, 이 방이 도대체 무슨 방인지 헷갈리는 집, 식구가 10명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사는 집, 네,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저장강박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다양한 공간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삶의 어떤 변화 같은 거를 많이 느끼셨는데 정말 살 것 같다.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그동안 잘 몰랐는데 그냥 이제 이것저것 해본 거죠. 그리고 뭘 해도 꾸준하게 뭘 하지 못했고 그런데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처럼 무엇을 해야지 내 삶의 행복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얻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리가 필요한 공간 속에 비좁은 공간 속에 물건이 방치되어 있는 그 공간 속에 살면서 진짜 어떻게 살면 좀 나은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게 나한테 좀 중요한 삶일까? 갈피를 못 잡으신다면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활동은 저는 물건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청소력이라는 책이 거기 보면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모든 게 다 안 풀리고 우울하고 실패한 패배자로 살아가다가 화장실 청소를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하다가 울음이 터지고 삶이 바뀌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고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의 정신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마인드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마일스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정표라 그래요. 이정표. 만약에 내가 굉장히 사랑하던 여성이 있었어요. 전 없어요. 네, 제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네. 네. 이 방송 보고 저희 처가 또 오해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전 저희 처밖에 없어요. 네네. 만약에 굉장히 사랑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선지를 전부 버려요. 마일스톤이지요. 야, 이건 끝이야. 근데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 굉장히 잘 살던 사람분이세요. 망했어요. 좁아져요. 그럼 버리고 와야 되잖아요. 처음에 못 버리고 와요. 다들 60평짜리 집에서 살던 거를 30평에 어떻게든지 전부 꾸역꾸역 갖고 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망하잖아요. 대부분 다 망하는 초기에는 진짜 빚을 져서 야반 도주하지 않는 이상요 전부 다 저장강박과 비슷한 상태에 빠져요. 일시적으로 못 버리거든요. 그러다가 그거를 어느 순간 버리기로 했어요. 그럼 그거는 일종의 마일스톤이 되지요. 화장실 청소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화장실 청소는 물이라는 세팅이 있지요. 물은 굉장히 울기 좋게 해줘요. 물이라는 세팅은 우리의 눈물을 굉장히 자유롭게 나오게 해줘요. 그러고 나서 진짜 몇 시간을 열심히 했잖아요. 지쳐요. 지치면서 그 당시가 육체적이건 뭐건 간에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바닥을 내려온 다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그게 이정표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녹화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좀 감동받아가지고 공간의 정리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는 말씀을 나눴다면 인간 관계의 정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계 정리 잘 못해서 사람 정리죠. 잘 못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형에 따라 몇 가지가 나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아야 될 사람이랑 어울리다가 망하는 경우. 뭐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마약하는 친구랑 어울려 다니다가 마약해서 망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그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거는 너무 단순한데요. 그 사람 걔네랑 있으면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재밌어서. 난 정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걔네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서로도 정리 못한다 그래요. 옆에서 보면은 똑같은 사람 넷이서 몰려다니거든요. 서로도 정리 못하고 있대요. 같이 있으면 제일 재밌거든요. 왜냐? 그 사람보다 더 어떤 자극 추구도가 낮은 사람이랑 놀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럼 정리가 안 되죠. 결국은 정리라고자 하면은 내 자신의 자극 추구도가 낮아져야 돼요. 치료를 받건 뭐 종교를 가지건 아니면 호되게 고생을 해서 뭔가 내가 대가를 치르건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자극 추구도가 낮게 바뀌지 않은 한 나의 인간관계는 정리가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경우는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억지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대부분은 겁이 나서와 불쌍해서와 두 개가 있어요. 겁이 나서 유형은 결국은 옆으로 보면 하나도 겁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타고 태어날 때부터 누구한테 나쁜 일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겁이 나서 정리를 못하는 거죠. 결국 겁이 나서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정리를 하게 되는 길은 그거를 정리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용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용감하고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부자여서 변호사를 둘 수 있으면 다 정리했을 거예요.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문제가 있지? 문제가 없지? 내가 정리해도 법적으로 문제 안 생기는 거지? 돈으로 다 떼올 수 있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겁이 나서 그러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조언을 받든 아니면은 내 지나친 겁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진짜 못된 사람인데 난 너무 착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못된 사람한테 저 사람들 다 사정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불쌍해서 정리가 못 되는 경우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대부분 일단 분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누군가. 분리라고 안 보면은 조금씩 바뀌는데 일단 그 사람을 보면은 동정심이 발동이 돼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만났다가 또 계속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그 나쁜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난 어차피 다시 틀림없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정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요. 인간관계를 정리 못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이 두세 명밖에 없고 두세 명밖에 없는 이유는 네다섯 명을 만나면은 골치 아프고 싫어서 결국 인간관계가 적을수록 정리는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저는 방송도 해요. 이렇게 만나요. 그러나 좀 모임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인간관계는 별로 없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친구 한두 명?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뭐 환자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저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친구랑 제가 정리가 될까요?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고독, 절대 외로움이면 우린 정리가 안 돼요. 바로 그래서 인간관계가 정리 안 되는 분들 중에 의외로 사회 불안장애, 사회 불편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10년 연애를 했어 그러면요. 10년 동안 서로 열렬히 사랑해서 연애를 했나 봐 하지요. 보통 10년 연애한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보통 거치나 하면 편견일 수도 있어요. 한쪽은 계속 있어요. 한쪽은 사회공포증이어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특히 낯선 이성을 만나서 만나는 게 두려워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 스킨십이에요. 스킨십은 굉장히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잡고 스킨십이 강해지게 되고 깊은 관계가 된다는 게 엄청 겁도 나고 낯설고 힘든 일인 거예요. 누구랑 하나를 그거를 하고 이 사람이 떠났잖아요. 이분은 딴 사람을 사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딴 사람 만나다가 헤어진 다음에 연락하면 이분은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만나져요. 또 사귀다가 1, 2년 안 만나요. 또 만나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계산을 딱 하니까 그래서 얘가 최고인데 결혼하면 이제 매이는 거예요. 와, 너무 나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고독하고 외롭고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관계를 정리 못해요. 결국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인지하고 손절할 수 있을 때는 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손절해야 될 대인관계, 인간관계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짜증나면 손절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짜증나고 열받게 하면 보통 다들 손절해요. 짜증나고 열받게 하는데 손절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얘한테 짜증내는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막 열받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난 얘를 만나자 그래요. 얘 만나잖아요. 보고 있으면 짜증나요. 막 퍼부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짜증나는데 다음에 안 만나야지. 그건 다음에 또 퍼부으려고 또 만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을 만나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서우니까 만나요.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맞고 살았어. 왜 못 헤어지지? 왜 못 헤어졌는지 아세요? 10년 동안 맞다가 보니까 겁이 나서 못 헤어지는 거예요. 한 번 맞고 공포를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평범하게 보이고 경찰이 와서 해결할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광포하고 전지전능한 악인처럼 느껴져요. 헤어지자고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끝장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헤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한쪽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나자 그러는데 안 만나면은 안 만났다간 더 난리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협박과 공포는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두들겨 패고 때리지만 않으면 협박과 공포에 의한 굴복을 자꾸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죠. 또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갖지 못한 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남녀 관계. 아름다우면 계속 만나요. 또 아름답진 않지만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엄청 내 인생 바뀔 것 같아요. 계속 만나요, 당하면서도. 혹시나 좋아해 주지 않을까 해서. 그게 아니더라도 난 어렸을 때 공부 못했어요. 근데 나 의사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위에 내 제일 친한 친구는 의사하고 일하고 얘기하고 다녀요. 의사 친구가 얘기하면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거를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랑 있는 동안은 괴롭지만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공간과 같은 어떤 우정의 관계에 속해 있다는 게 나를 갖다 편하게 하니까 계속 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그게 내가 바보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손절 못하고 있는 게 나한테는 최선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갖고 있지 못하던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가지건 그게 나랑 굉장히 아무 게 아니라고 내가 극복을 하잖아요. 나 이 사람 안 만나요, 그때부터. 내가 우연히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의 공포와 협박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존재를 알게 됐어요. 우연히 진짜 내가 알다가 보니까 동호회에서 형사랑 친해졌어요. 형사가 해결해 줄 수 있대요. 안 만나요. 잃을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마저 없어지면 끝장이기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되는 거고 어차피 난 감옥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돼요. 마지막, 맨정신에 하느냐 술 먹고 하느냐예요. 술 먹고 하잖아요. 아무리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술 먹으면 다시 원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게 뭉쳐져 있는 사람은 진짜 위험하죠. 폭력전가에 술 먹으면 정신이 나가고 무지개 비지무지 많아요. 그럴 땐 진짜 정리할 때 남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고 특히 이런 사람이랑 정리하실 땐요. 절대로 그 사람의 집이나 우리 집에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집에서 만나면 안 돼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절대로 호주머니에 지갑이랑 열쇠를 놓은 다음에 차키랑 휴대폰이랑 호주머니에 그냥 넣고 다녀야 되고요. 항상 문 쪽에 있어야 돼요. 문을 빼앗기는 순간 나는 못 벗어나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애초에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낌새라든지 이 사람이 일반적인 유형의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다 이런 낌새 같은 걸 좀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있죠. 처음 만났는데 남의 욕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본인의 인생은 억울한 일 투성이라 그러면은 그냥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처음 만났는데 내 욕은 안 해요. 처음 만났으면 나한테 되게 잘해줘요. 그러나 처음 만났는데부터 남의 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욕하는 게 일상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잊어먹어야 되거든요. 나쁜 일은 잊어먹지 않고 기억에 간직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나 욕하고 나중에 나랑 일 틀어지게 되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지요. 그래서 처음 만남부터 남 욕하고 그런 다음에 억울한 일 많았다고 하면서 그게 나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계속 만나서 별로 좋게 끝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정리를 시작할 수 있는 팁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욕할 수 있을 텐데 저의 경험으로 이제 봤을 때 공간 정리를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네. 홈코밍 데이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당장 뭐 다음 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6개월 후가 될 수 있는데 정말 뭐 초라한 집 혹은 뭐 볼품없는 집 너무 너저분하고 정리 안 된 집을 당장 초대를 못하기에 한 뭐 6개월, 3개월 이런 식의 시간을 좀 잡고 일단 약속을 잡아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그 기간 내에 끝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식탁이 있는 주방,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이 거실 같은 공간이 정리될 수도 있고요. 그분이 만약에 또 잠을 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위한 또 침실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정말 정리를 빠르게 번개불 맞듯이 정리를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와서. 네. 자기 집은 그냥 안전지대였잖아요.
누가 보지도 않고 누가 오지도 않고. 근데 진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집에 가스 검침하러 오시거나 이렇게 정수기 필터 교체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면 두렵다는 거예요. 이사 때문에 내놓으려고 보니까 이제 와야 되잖아요. 예, 임장하는 분이 와야 되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한번 의도적으로 만드셔서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여건이 그렇게 안 된다면 반대로 정리가 안 된 집에 그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약속해서. 반대의 경우라면 너무 정리가 잘 된 집에 가는 거죠. 사실 사람이 늘 같은 공간, 내 그냥 아까 안전지대 같은 공간에만 있다가 새로운 공간이죠. 모델하우스도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정리를 잘 하고 사는 친구의 공간일 수 있는데 그런 공간에 갔다 오면요, 이 뇌에 자극이 생겨서 나도 좀 뭐뭐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정리의 동기부여를 받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다고 전제하잖아요. 억울하지만 그 사람한테 정리시키지 말고 그냥 내가 해버리면 돼요.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은 애가 방을 어질러요. 애는 아까 말씀드린 ADHD 유형이잖아요. 못 치워요. 엄마가 그냥 답답하면 자기가 치우면 되거든요. 애는 치워야 될 필요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애한테 자꾸 시켜요. 정리 안 돼요. 그냥 해주고 말아요. 보통 우리는 아내가 남편한테 많이 부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남편도 아내한테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아내는 못해요. 그냥 본인이 하고 마세요. 아내한테 너네 가계부 정리를 못하냐면서 가르쳐주고 시키려고 하거든요. 아내 못해요. 그냥 본인이 하세요. 뭐라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래도 같이 사는데 난 정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 이 능력을 아내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으니 얼마나 난 좋으냐 생각하면서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리하세요. 네, 오늘 대저택 반상회로 여러분을 둘러싼 공간 그리고 일상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봄맞이 산뜻하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저도 오늘 이렇게 들었는데요. 두 분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한꺼풀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대저택 반상회,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흥미로운 안건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